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정치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최유한 시사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최유한입니다. 네, 국감이 3주차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가운데 법사위에서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을 폭로했던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는데요. 이 강혜경 씨를 통해서 규명해야 할 쟁점 무엇일까요? 일단은 강혜경 씨의 존재 자체가 현재로서는 김건희 여사 측에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난 총선 때 공천 개입을 했다라고 증언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명태균 씨와 직접적으로 주고받은 이야기가 녹취록을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관련돼서 조작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아마 지금 출석을 했다라고 하거든요. 출석해서 지금 법사위에서 그 국정감사에서 지금 증언을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증인 채택에 관련돼서는 뭐 야당이 워낙 그 숫자가 우세하니까 채택이 됐는데 어떤 증언을 하느냐에 따라서 현재 전국 방향이 또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전 자꾸 이상하게 생각되는 게 아무리 강혜경 씨가 증인으로 나와 채택돼서 증언을 하겠다고 하지만 계속 나오는 녹취록 있지 않습니까? 네. 각 언론사별로 막 터져 나오는 단독이란 타이틀을 가지고 나온 녹취록. 이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난 이거 검찰에서 나오는 것 외에는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현재의 검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다라는 것이죠. 소위 얘기해서 검찰 지도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 수사라든지 밑에 실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즉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에 대해서 현 정부와 정권과는 상반된 입장을 갖고 있는 검사가 굉장히 많다.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니고서는 이렇게 상세하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국정감사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텐데 어떤 녹취록이 어떻게 증언석에 툭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해주실 말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저희가 답도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정치권에서 어떤 인상적인 코멘트가 나왔는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배 나온 오빠,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말일까요? 김혜란 국민의힘 대변인이 지난 18일 자신의 SNS에 남편을 배 나온 오빠라고 지칭했다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층으로부터 비판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배에 나왔다라는 얘기, 예, 찔끔했습니다. 예, 찔렸어요. 예. 지금 지난 18일 김 대변인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결혼 20주년을 맞이해서 오빠 20주년 선물로 선거운동 죽도록 시키고 실망시켜서 미안해. 나 힘들 때 잔소리 안 하고 묵묵히 있어줘서 고마워. 해놓고서 그 다음 문제입니다. 괄호 열고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글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김건희 여사가 공천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 씨와 나눈 카카오톡 대화에서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라고 이야기한 것에 빗대서 김 대변인이 김 여사를 비난한 거 아니냐 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배 나온 오빠라는 얘기가 나오는 순간 많은 대한민국의 배 나온 오빠들은 찔끔했겠지만 정말 찔끔해야 될 사람, 정말 긴장해야 될 사람은 대통령실에 있는 그 오빠 또는 실제로 김혜란 씨의 남편 또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작 지금 분노해서 여기에 대해서 김혜란 대변인에 대해서 경질까지 요구하고 있는 강성 지지자들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오빠를 오빠로 부르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남편을 오빠로 부를 수도 있죠.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대변인은 이 오빠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했다고요? 그러니까 자신의 그 휴대폰에 계속 문자, 욕설 문자 들어오고 페이스북에 막 욕설 올라오고 하니까 네. 밑도 끝도 없이 영부인 조롱하냐 욕설 문자 많이 오고 있다. 제 글의 어느 부분이 그렇게 해석되는지 영문을 모르겠다. 누가 설명을 좀 해달라고 했는데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대변인 자격 없어요. 이 상황에 대해서 당연히 연상할 때 요즘은 오빠 얘기하면 다 대통령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호부 호영하는 것도 안 되는 시대다라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시대냐라는 조롱 섞인 이야기가 많이 있다가 오빠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지금 다른 건 아니고요. 이때 오빠는 우리 집에서 20년째 뒹굴거리는 배 나온 오빠입니다. 라는 이 문장이 문제가 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 문장은 삭제를 했어요. 그런데 김혜란 대변인이 어떤 배경이냐면은 친한계의 핵심입니다. 지난 4월 총선에서 강원도 춘천갑 후보로 출마를 했다가 낙선이 됐어요. 그때 그 이 배 나온 오빠가 고생을 많이 한 거죠. 옆에서 막 도와주면서. 그래서 이후에 지난 8월 한동훈 대표에 의해서 대변인으로 임명돼서 현재 친한계 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통령실과 사이가 안 좋을 거라고 누구들 다들 이야기하고 네네. 있고 친한계니까 친윤계랑 대척점이 있겠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러니까 대통령실 공격한 거구나 라고 많은 강성 지지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배 나온 오빠 김혜란 씨의 남편 아무개 씨입니다. 네. 좀 곱게 보일 리가 없는 상황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부 친윤계에서는 이 김 대변인이 사퇴를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도둑이 제발 저리냐라는 얘기를 합니다. 김 대변인은 배 나온 자기 남편을 얘기한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사퇴까지 요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도둑이 제발 저런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네. 그런데 뭐 계속 나오는 것이 야당 대변인인 줄 알았다. 대단히 경솔하고 부적절했다라는 반응이 나온대요. 근데 입장 바꿔 생각하면 저 사람 진짜 친한계로서 대통령실 공격하는구나라고 이런 반응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렇게 문제를 일으킬 것이냐. 이거는 김혜란 대변인도 그렇고 이걸 가지고 강명구 의원이 그렇게 명백히 의도적인 조롱이라고 비판하는데 이걸 가지고 이렇게 띄울 게 있느냐. 그럼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윤석열 대통령 배가 얼마큼 나왔을까? 이런 생각할까요? 아니 김건희 여사가 진짜 공천에 개입을 했나 안 했나? 이런 생각할까요? 불리하게 작용하는 이 부분에 이슈를 맞출 필요가 있는가? 정무적으로 이렇게 얘기가 나오면은 지도부에서 야 그만 좀 싸워라. 이거는 핵심이 아니다라고 말려야 되는데 지도부도 이런 얘기를 안 하고 있는 거 보니까 참 제가 예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정무적인 판단은 많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에서는 김 여사 때문에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지도 못하냐는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좀 이례적인 지지를 보낸 건가요? 이게 이제 사실 지지해서 지지한 게 아니라 네. 실수를 상대방이 실수하면 잘했어요. 잘한다, 이런 잘한다. 이 정도예요. 잘한다 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지금 영부인 조롱하느냐 뭐 나는 그런 의도 아니다 막 싸우니까 민주당 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한다 지지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대한민국의 코미디언들이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정치보다 코미디언보다 정치인들은 더 웃겨요. 그러니까 사실 지지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비꼰 거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여권 저격 아닙니까? 그건 맞죠. 네. 왜냐하면은 지금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용어들이 굉장히 많이 달리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네. 명품백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KBS 아나운서가 아주 작은 파우치라고 바꿨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바이든 아니면 날리면으로 통역한다라든지 뭐 오빠를 오빠라고 부르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빌미를 준 겁니다.
김혜란 대변인이 빌미를 준 거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 실수입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난 잘못 없어라고 얘기하니까 또 강성지 지층이 또 공격을 합니다. 그럼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 싸우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도부가 먼저 나서서 이런 거 가지고 싸우지 맙시다. 예?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당신들 마저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라고 해서 정리를 했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문제를 놓고 싸울 때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두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생생 코멘트는요. 공적 대화가 뭔지 당신들은 상상하지 못할 것. 엄청난 발언으로 보입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명태균 씨 각종 폭로가 파장을 불러오고 있는데요. 명태균 게이트로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예. 사실 지금 이 정도라면은 명태균 게이트라고 얘기할 만하죠. 네. 네. 과거 정권의 기준대로 한다면 벌써 잡혀갔을 것 같아요. 근데 검찰들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검찰은 명태균에 대해서 건드릴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수사 중이라고 하는데, 자, 일단 이 부분,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오빠를 언급할 때 그 카카오톡 메시지 이후에 또 나온 반응이 바로 이겁니다. 공적 대화가 뭔지 당신들은 상상하지 못할 거. 여기서 일단 당신들은 누굽니까? 이 명태균을 둘러싸서 많이 비판했던 사적 대화라고 치부해서 얘기했던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적 대화라고 그럼 공적 대화 깔까? 라고 얘기하면서 당신들은 공적 대화가 무엇인지 상상하지도 못할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랑 내가 김건희 여사랑 어떤 공적 대화를 했는지 알아? 라고 하면서 이야기한 거예요. 원래 그 공적 대화 얘기하면 좋겠는데 일단 지금 창원 국가산업단지 관련돼서 먼저 알았잖아요. 네. 명태균 씨가 먼저 알고 조치를 취하고 그 다음에 대통령이 발표를 했어요. 이 부분이 그럼 공적 대화 아니냐? 미리 얘기가 됐다라면은 그 전제에 공적 대화 아니냐?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만약에 진짜 이렇게 명태균 씨가 아무 그 국정에 개입할 능력 이유가 없는 김건희 씨 그리고 그보다 더한 명태균 씨가 공적 대화를 나눴다. 예를 들어서 북한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펼쳐야 된다라든지 이렇게 얘기가 계속 나오면 이건 진짜 국정농단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국정 개입이 되는 거고 이건 정말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너무나 잘하는 부분이에요. 왜? 그걸로 박근혜 대통령 구속에 완전히 그 핵심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명태균 씨는 나는 대통령과 나는 김건희 여사와 자주 통화를 했고 또 공적 대화를 나눴고 심지어 가족들과도 통화를 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명 씨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와 나눈 공적 대화가 많다며 내용을 상상도 못할 것이라고 말해서 정치권 안팎에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또 무슨 체리 따봉이라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이게 뭐 예전에 그 권성동 그 의원이 이제 체리 따봉 뭐 보냈잖아요. 대통령이 권성동처럼 체리 따봉을 한 개도 안 보내고 연속적으로 연속적으로 공적인 이야기만 계속 했다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주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사람들 모아놓으면 90%는 자기가 얘기한다는 거 아닙니까? 통화하면 자기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체리 따봉 보내지 않고 그냥 계속 연속적으로 공적인 얘기를 한 거야 라고 암시하는 겁니다. 명태균 씨가 굉장히 전략적으로 하나하나 카톡 내용 공개하면서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거든요. 이걸 검찰이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도 상당히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죠? 그 지금 언론사들이 명태균 씨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일희일비합니다. 그러니까요. 특종을 한 데는 야 만세, 낙종을 한 데는 막 화가 나고 지금 이런 상황은 전체적으로 이 전국이 명태균 씨 말 한마디에 움직인다라는 것이죠. 명태균 씨 말 한마디 하면 유력 정치인들이 팔딱팔딱 뛰어서 막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가 막 튀어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누구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지만 뭐 고소해라라고 하니까 그 부분을 삭제하고 자기 자신 페이스북에 들어가서 다시 삭제하고 굉장히 곤란하다라는 거죠.
명태균 씨가 직접적으로 총선에 또는 그 전부터 현 정권에 영향력을 미치는 정치 컨설턴트라는 증명이 바로 여기서 되는 겁니다. 정치 브로커 아니에요. 이 명 씨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의 핵심인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은 자신이 한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죠. 글쎄 말입니다. 이거 상황이 그러니까 지난 2020년 대선 직전에 미래한국연구소가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비용 1억 2천만 원을 지방선거 예비후보 2명으로부터 받아왔는데 모두 연구소장이 차용증을 쓰고 빌려온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의 연관성도 부인했고요. 그러면은 이에 대해서 미래한국연구소 측은 명 씨의 지시로 돈을 빌려온 거라면서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도대체 돈은 어디서부터 나왔고 누가 빌린 거고 누가 어떻게 쓴 것인지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창원지검이 명 씨 관련 녹음 파일 4천여 개를 확보해 정밀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400개도 아니고 4,000개라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내용이 들어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이 조작된 여론조사가 사실 가장 큰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공천의 대가로 여론조사 결과를 가져와라 이런 말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 전 대표가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실 여론조사라는 것이 그 여론조사에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네. 내가 그거 직접 지지하지 않더라도 내가 반대하는 사람이 여론조사에서 잘 나오면은 반대편을 지지한 사람의 사기가 꺾이고요. 또는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더 여론조사 더 잘 나오면은 다른 사람을 추동해서 봐라, 이렇게 잘 나오지 않느냐라면서 밴드웨건 효과가 있습니다. 같이 휩쓸려 가게 되죠. 그렇죠. 휩쓸려 가죠. 네. 그리고 중도로 지지도 하지 않고 뭐 이렇게 가만히 있는 사람도 남들이 다 이렇게 지지하고 막 쓸려가면은 그 대세론이라고 하거든요. 남들 다 가면 나도 안 가면 이상하잖아요. 따라가요. 그게 여론조사가 조작될 경우에 이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여론조사라든지 여론조사 기법이라든지 이 전체적으로 공표하는 내용이라든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잘 돼 있고 시스템 체계적으로 잘 돼 있는데, 그만큼 잘 돼 있는 만큼 이 여론조사를 이용하는 소위 범죄를 저질렀다면 그 사람들 그만큼 더 발전한 거예요. 좀 더 현재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를 비롯해서 각각의 여론조사 업체들, 여기 관련자들 좀 더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고 법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고, 특히 로데이터 조작한 사람들, 예? 자세한 데이터 조금만 건드려도 결과가 바뀌거든요. 결과값이. 이 사람들 조심하십시오. 이거 사건 커집니다. 저희가 앞서 오빠 논란을 이야기했는데요. 명태균 씨가 처음에는 이 오빠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암시하는 것 같은 그런 주장을 하다가 다시 김 여사의 친오빠다 이렇게 말을 바꾼 상황입니다. 왜 말을 바꾸고 있을까요? 이 사건이 너무 어마어마하게 커지니까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맨 처음 명태균 씨가 얘기했던 원래의 그 뭐랄까 그 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요. 네. 이게 원래 자기 그 앞에 있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 이게 핵심이 아니었어요. 이게 핵심이 아니라 거의 마지막 부분에 김건희 여사가 명태균 씨에 대해서 암튼 전 명 선생님의 식견이 가장 보십시오. 왼쪽에 보는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 주세요가 핵심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명 선생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상황. 오빠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지가 뭘 한다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네. 그 밑에 하나 더 있는데, 이 명 선생님 이게 식견이 가장 탁월하고 장담합니다. 요거를 강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네. 사람들이 딱 보니까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 용서해 주세요와 지가 뭘 안다고 여기에 꽂힌 거예요. 그렇죠. 그럼 그러다 보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원래 자기가 의도했던 게 그게 아니었는데, 네.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그것이 아니었는데 다른 데 엄청나게 커져버리고 대통령 욕먹이는 것 같으니까 사실 대통령실에서 어설프게 변명한 그건 김진우 씨다라고 이야기한, 왜 어설프냐면요. 이렇게 공개한 지 한 10분도 안 됐을 거예요. 네. 바로 반응이 나왔거든요. 바로 반응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가 하냐면, 잘 들어보세요. 김건희 여사의 카톡으로 추정되는 이라고 앞에 전제해 놓고, 그 오빠는
그 친오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이 말이 됩니까? 김건희 여사의 카톡으로 추정되는 네. 그래갖고 이건 친오빠다라고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얼마나 다급하게 대통령실에서 반박을 했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에 이게 그 이준석을 만나면 정확한 답이 나올 겁니다. 내일 연락 오겠습니다. 네. 이거랑도 맞지가 않아요. 이준석 전 대표는 김건희 오빠 김진우 씨랑 만난 적도 없고 대화한 적도 없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오빠가 왜 나옵니까? 친오빠가. 말이 안 되는데 명태균 씨는 이 문제가 커지기 때문에 이걸 덮으려고 대통령실에서 변명했던 그대로 살려준 것이고, 그런데 이준석 의원이 지금 전에도 김 여사가 윤 대통령에게 오빠라고 불렀던 직접 봤다고. 그걸 직접 봤다라고까지 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짓말을 덮다 보니까 네. 막을 수 없을 때까지 커지는 겁니다. 이건 주가 조작 그거 검찰이 덮다가 지금 제대로 덮지 못하고 넘쳐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럼 이 시점에서 우리가 명태균 씨를 어디까지 믿을 수 있을까를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 명태균 씨에 대한 파장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요? 사실 어떤 생각이 드냐면 명태균 씨 나오기 전에 누가 등장했습니까? 김대남 씨. 네. 김대남 씨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행정관 출신이죠. 김대남 씨가 그런 막 이렇게 역할을 하고 그 다음 옮겨간 게 명태균이에요. 그럼 그 전에는 뭐 천공도 있고 누구도 있고 막 나오지 않습니까? 과연 이런 역할을 한 사람이 명태균만 있었을까? 저는 다른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이 파장은 어디까지 드러날지 모르겠으나 한 가지 명확한 것은 비록 공소시효가 끝난다 할지라도 이 정권이 마무리되고 나면 명태균 다시 등장한다. 이 부분은 김건희 여사나 윤석열 현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나서라도 등장해서 시시비비를 가릴 사안이다. 이 상황이 엄청나게 커질 개연성이 내포되어 있다. 이거 말씀은 꼭 드릴게요. 국민의힘에서 명태균 방지법을 내놨습니다. 명태균 방지법 어떻게 보십니까? 박정훈 의원이 발의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론조사 기관에서 그런 부정 여론조사를 하게 됐을 때는 영구히 추방하는 법안. 그러니까 명태균 방지법도 이제 지금 발의했고 이게 당론으로 추진한다라는 거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명태균 의혹을 추가 확산을, 왜냐하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공적으로 대통령이랑 대화했던, 여사랑 대화했던 공적 사안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 추가 의혹 확산이 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쪽 국민의힘 쪽에서는 명태균 씨에 대해서 선거 브로커로 격화를 시키고 있는데, 선거 브로커가 창업 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공적인 발언과 공적인 개입을 했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선거 브로커가 아니에요. 김영선 전 의원 5선 의원입니다. 더군다나 오세훈, 홍준표, 뭐 여러 가지 나경원 여러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된다라면 이건 더 문제가 커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김 여사의 친오빠 김진우 씨하고도 같이 이야기했다. 이건 가족 전체가 다 국정 개입을 하게 되는, 이게 더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조심히 접근해야 된다고 제가 충고하겠습니다. 네. 명태균 게이트라고 불리고 있을 만큼 한 사람이 정치권에 미치는 파장이 실로 어마어마한 상황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언론이 명태균이라는 사람을 좀 키우고 있다, 좀 판을 키우고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은데, 결국은 여론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명태균이 강혜경 씨랑 대화하는 과정을 보면요. 네. 전문적인 내용이 나와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건 이해하시겠죠. 윤석열이 홍준표보다 2% 더 올려야 된다라는 것은 이해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뭐 중간에 보존값을 바꾼다라든지 무응자층에 대한 이 무응자층 이 자체를 바꾼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 내용만 보면 명백하게 여론 조작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또 변명할 수 있는 부분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방금 말씀드린 명태균 방지법이라기보다는 선거 여론 조작을 하는 사람들은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건 맞다. 그러나 이걸로 인해서 파생된 이 사건을 그냥 유야무야 선거 브로커가 개입해서 장난친 사건으로 덮기에는 너무 커져버렸다. 아까 얘기했던 김혜란 씨의 배에 나온 오빠가 누구인지까지 밝혀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는요. 윤한 보수 몰락 책임져. 과연 누가 한 발언일까요?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보수 몰락에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책임자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자세한 발언 살펴주실까요? 지금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이 두 사람을 콕 찍어서 윤한 보수 몰락의 책임자다. 네. 이거 현재 가장 큰 문제인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해라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네. 첫째로 이야기한 건 지난 2년 반의 국정 실패에 대해서 뼈아프게 반성하고 잘못된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거 실패 인정하지 않으면은 남은 임기는 안 봐도 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두 번째로는 의료 대란 해결해라. 이거 지금 어영병 2,000명 고집하고 있고 버티면 이긴다라는 이 착각을 하고 있으면 안 된다. 지금 올해 안에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돌아올 해법을 반드시 제시해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한 것이 민생의 고통을 덜어주고 경제를 살릴 해법을 제시해달라. 금투세 폐지 같은 지역적 정치에 매달리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근데 만약 이런 이야기를 한 것은 유승민 의원이 현재 소위 얘기해서 국민의힘 주류 질서와는 조금 다른 결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네. 현재의 윤석열 대통령의 그리고 당 지지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나왔죠. 오늘도 나온 게 최저치를 갱신하는 기록이 나왔습니다. 뭐 여론조사에서. 그래서 사실 지금 상황에서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가장 크다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데, 누구나 다 인정하는데 대통령실만 인정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는 문재인 정권 때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기소하고 45년 징역형을 구형한 주역들이다라고 유승민 전 의원이 이야기하면서 김건희 여사 사건들을 연달아 불기소하는 것이 얼마나 낯뜨거운 내로남불인지 평생 검사였던 두 사람은 너무나 잘 알 것이다 라고도 지적을 했습니다. 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저라면 굉장히 찔릴 것 같아요. 네. 유승민 전 의원 명태균 씨에 대한 의견도 밝혔다고요? 사실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명태균 씨랑 붙을 일이 없죠. 네. 예. 만날 일이 없었으니까 이런 얘기 할 겁니다. 명태균을 법대로 처단하라. 예, 명식의 대통령 부부와 정치인들을 겁박하는데 무슨 약점이 잡혔길래 이렇게 농락당하고 있냐. 보수의 수치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래서 명태균 씨에 대해서 지층까지 이야기하네요. 명태균 공천 개입, 그리고 여론조작, 불법 자금 의혹. 이거 충분히 검찰이 조사할 부분이거든요. 근데 검찰이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현재 유승민 전 의원이 이렇게 나섰다라는 것은 당내 반윤들이 칼을 걸고 있다는 것이고 비윤들이 거기에 동조를 한다는 것이고요. 뒤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으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친윤이라는 사람들이 과연 언제까지 친윤일 수 있을 것인가까지 의구심이 되는 시발점이 유승민 의원부터 시작됐다라고 판단됩니다. 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윤 대통령, 한동훈 회동, 향후 전국 향배는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 여당의 한동훈 대표 오늘 우여곡절 끝에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회동의 형식을 두고 대통령실은 면담, 한동훈 대표 측은 독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요. 형식을 놓고도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는요, 의전이 반이에요. 의전이 반이라는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내가 상대방을 어떻게 만나느냐, 네. 내가 먼저 연락했느냐, 저 사람이 나한테 먼저 연락했느냐부터 시작해서 왜 만나는지, 어떻게 만나는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것인지, 그 결과는 어떻게 발표할 것인지 등등등 이 모든 것들이 다 의전에 속합니다. 의전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서로 간에 대외적으로 공표하기 위해서 보이는 모습이거든요. 네. 그러면 심지어는 식사할 때요. 식사할 때 헤드 테이블에 누가 앉고 그 맞은편에 누가 앉고 양쪽에 누가 자리 배치하고 그거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하나 네. 그리고 어디서 들어오고 방에서 만난다면 어디서 누가 들어오고 어디서 누가 들어가고 몇 시에 들어가고 몇 분의 식사가 들어가고 몇 시에 식사가 끝나서 차가 나오고 차는 무슨 차를 마실 거지까지 무엇을 먹고 마시는 그럼요. 것까지. 네. 이것까지 다 의전에 속하는데 특히 이 안에서 나오는 내용의 이야기들 그것이 차만 마시고 헤어질 것인지 아니면은 식사까지 같이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중간에 뭐 술이라도 곁들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이 다 미리 정해져요. 네. 미리 정해지는데 지금 대통령실은 그저 만나서 이야기하는 면담으로 이야기하는데 한동훈 대표 측은 독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사실 독대라는 표현은 봉건적인 차원 의미에서 네. 봉건 영주를 만날 때 왕을 만날 때 1대1로 만난다 해서 독대인데 그게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별로 안 좋은 것인데 어쨌든 면담이라는 것은 그냥 뭐 좀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만나는. 좀 얼굴 맞대고 이야기한다는 의미인데 독대라는 것은 무슨 중대한 상황을 가지고 1대1로 무릎 맞추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만남의 의미에 대해서 정치에 반응 의전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은 차담으로 그냥 면담으로 정도로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깎아내리는 것이고 그런데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이미 재보궐선거에서 적어도 2석은 자기가 수성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할 말도 많고 요구할 사항은 이미 언론을 통해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발표를 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띄우고 싶은 것이죠. 대통령실의 지지도가 낮은 이유는 뭐냐면 눈에 이렇게 뻔히 보이는데도 정무적인 감각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입니다. 잘 몰라요. 대통령실이 아마추어예요. 자, 이 상황에서 한동훈 대표는 굉장히 여유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은 독대가 되든 면담이 되든 당신들 마음대로 해라. 난 내 말 하련다. 이걸로 정리가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적어도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를 지키면서 한동훈 스스로의 리스크를 해소한 즉시 대통령실에 대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쫄리는 측은 밀리는 측은 대통령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형식을 이런 식으로 면담으로 국한시킨 것이죠. 양측이 논의할 의제가 현재로서는 굉장히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대통령실도 정해진 의제도 그리고 시간 제한도 없다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뭐 짧은 시간 안에는 끝나지 않겠죠. 근데 대통령실은 짧은 시간에 끝내려고 한 것 같아요. 끝내길 바라고 네, 있겠군요. 끝내길 바라고 그래서 네. 차담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전국 운영에 있어서 해결해야 할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죠. 제일 먼저 떠오르는 리스크가 뭡니까? 김건희 여사 리스크.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이 가장 큰 리스크고요. 두 번째는 뭡니까? 지금 의료 대란이 난리가 났어요. 지금 큰일 났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 대란 문제 이거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2,000명 계속 가져갈 것인가? 이 문제요. 세 번째는 뭐냐면 당장 북이 러시아에 뭐 파병 갔다. 여기에 대해서 전국이 뭐 들썩들썩거리고 한반도가 위험하다라는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국정원발 뉴스인데 이건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즉
뭐 물가 내수 부진 뭐 할 것이 이야기할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진지하게 논의가 된다면 지금 차 마시는 정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간략하게 미팅 정도, 면담, 뭐 차 마시면서 한번 이야기하는 그 정도가 된다면 한동훈 대표는 아마 빈손으로 돌아오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지금 생각해보면 대통령과 집권 여당 대표가 이렇게까지 해서 만나는 이것이 정상입니까? 아니거든요. 국정 운영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대통령은 그 당대표와 함께 수시로 연락해서 수시로 조율하고 정국 운영에 대해서 같이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근데 사실 김건희 여사 관련된 의제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이미 공개적으로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을 포함한 3대 요구를 제안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 대표의 요구안, 첫 번째가 대통령실에 대한 인적 쇄신이고 두 번째가 김 여사 활동 중단, 세 번째가 의혹을 해소하는 데 협조할 것을 제안한 건데요. 자, 이런 것까지 논의가 된다면 대통령실에서 얼마나 받아들일 수 있느냐,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조금 더 부연 설명드릴게요.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소위 얘기해서 일곱 가신 얘기하는 거죠. 네. 대통령실에 있다라고 하는 의심되는 7명의 김건희 여사 측근들 내쳐라라는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 다 내쫓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고, 대외 활동 중단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김건희 여사 지금부터 언론과 차단시켜라 라는 이야기고요. 그 의혹 입장 표명 및 규명에 적극 협조, 말을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과하라는 거예요. 나와서 사과하라. 언론에 나와서 잘못했습니다. 그 예전에 대통령 선거 직전에 나와서 사과했던 것처럼, 그래서 많은 그때 여성들이 풀 메이크업하고 사과하러 나왔네 라고 이렇게 비꼬긴 했습니다만, 그렇게라도 사과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과연 사과를 할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인 겁니다. 대통령실 반응이 어떨 것인가.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는 아마 나오지 않을 텐데, 네.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 배석하는 가운데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할 텐데, 여기서 그저 검토해 보겠다, 고려하겠다, 뭐 이 정도 모호한 표현이 나온다라면은 이거는 이제 결국 한동훈 대표가 빈손으로 돌아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것이 차담으로 간단하게 얼굴 보고 면담을 앞으로 잘 해봅시다. 예, 말씀하신 거 제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난다면은 한동훈 대표는 얻을 것 없이 돌아올 것이고 전국은 더 악화 일로로 끝나게 될 것이다. 오늘 4시 반, 이제 조금 1시간 정도 후에 진행이 되겠네요. 네. 이후에 전국이 어떻게 출렁일 것인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의료 개혁도 그렇고 4대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필요할 것이고, 어느 정도는 한 대표의 요구를 수용을 해야 하지만 당정 관계도 달라질 수 있는 거잖아요. 평론가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최상의 시나리오는 어떤 거라고 보시나요?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제가 당장 다음 주에 최고조로 이렇게 지지율이 올라가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회담 한도 끝도 없이 길어지는 거예요. 막 길어지면서 언론들이 막 궁금하다 막 이렇게 띄운 상태에서 전격적으로 한동훈 대표의 의견을 수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를 사실상 현재의 주역으로 띄워주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전 전두환 정권 때 노태우 후보를 띄워줬던 6.29 선언이었거든요. 제2의 6.29 선언이라는 이야기가 얼마 전 정치권에 회자됐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면은 지금 상황 극복하기 어려워요. 지금 여기서 부담은 뭐냐면 권력의 힘이 급속하게 윤석열 대통령에서 한동훈 대표를 이전이 된다라는 것이 부담이긴 하나, 그 부담만 떨칠 수만 있다면 전국 운영은 굉장히 수월해질 것이다. 이것이 현재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시나리오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국민의힘은 각계 약진 중에 있어요. 영남을 중심으로 한 전통적인 지지층하고 그 친윤 그룹하고 수도권과 일부 충청을 포함한 친한 그룹하고 세 개로 나눠진 이것이
각자 도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묻기 위해서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과연 이렇게 될 것인가는 저는 김건희 여사가 브레이크를 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결코 녹록지 않다. 김건희 여사 스스로 나와서 사과하겠느냐라는 의문까지 드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사과 정도로 될 일이 아니다라면서 벌써 세 번째 특검법을 발의한 상황입니다. 과연 오늘 자리에서 특검법까지 논의가 될까요? 이야기 나오죠.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 4표가 나온 거는 균열의 조짐이 보인 것인데 네. 만약에 대통령이 계속 이 특검법 카드를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계속 현재 상황을 타개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야당과 함께 특검법에 대해 찬성해서 전격적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실상 협박하는 거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지만 제발 당내에서 더 이상 이 균열을 막기가 어렵습니다. 대통령님 받아주십시오. 인적 쇄신하시고 저희가 얘기했던 3가지 수순 진행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받지 않으면 특검 받겠다는 이야기나 마찬가지거든요. 굉장히 쉽지 않은 정국은 그야말로 이 회담이 결렬로 끝났을 경우에는 전국은 그야말로 소용돌이 칠 것이다. 특검법은 특검법대로 통과가 될 것이고 현재 상황은 한 치 앞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까지 처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요. 북한의 러시아 파병 파장은입니다. 북한의 그 러시아 전쟁 파병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뭐 10,000명 파병을 준비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국정원이 확인을 해준 내용이죠. 지금 공식 확인됐다라고 발표한 건 국정원이에요. 네. 근데 국정원은 전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요.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전에 그 박근혜 정부 때 그 리길람 그 북의 총참모장이 2월 달에 처형이 됐다. 숙청이 됐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뻥이었거든요. 거짓말이었습니다. 의도적인 거짓말이다. 네, 의도적인 거짓말이었죠. 네.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 그러니까 전쟁에 파병이 됐다라고 국정원에서 발표했다. 그까지만 말씀드릴게요. 이게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미국과 나토와 전 세계에서 다 그렇게 보도할 때 제가 정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 10월 8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한 병력을 북이 파병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8일부터 13일까지 러시아 해군 수송함을 통해 북한 특수부대를 러시아 지역으로 수송하는 것을 포착했고 참전 개시를 확인했다라고 국정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북한 특수부대 1,500명을 이송을 완료했고 조만간 2차 수송이 진행될 것이라고 국정원은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국정원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그 북한군의 파병 인원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나요? 지금 1,500명 미리 갔고 네. 나머지 인원들이 갈 건데 총 12,000명 규모의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했다라는 것이에요. 상당히 많은 인원 아닙니까? 그럼요, 많죠. 지금 4개 여단은 지금 현재 11군단으로 알려지는데 11군단은 특수작전군, 예하 정예부대로 보통 이름은 이제 불리는 것은 폭풍부대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이건 모두 다 국정원발 뉴스입니다. 그거 일단 전제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특전사, 특수전사령부와 비슷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번개, 우레, 벼락으로 불리는 10개 여단과 전체 병력 규모는 4만에서 8만 명 정도이고 군은 그렇게 추정하고 있고 지금 국가정보원은 지난 8일부터 1,500명 정도 블라디보스토크를 통해서 미리 적응훈련을 위해서 보냈고 그 뒤로 한 12,000명 정도 러시아로 파병한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국정원은 북한의 특수부대 병력을 러시아 극동 지역으로 보내 현지 군사기지에서 훈련과 적응을 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그곳에서 뭐 준비를 하고 기초훈련이나 다른 교육까지 받고 뭐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으로 간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군인들이 그러니까 원래 하던 훈련장으로 가서 훈련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네.
그 바뀐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훈련을 합니다. 근데 원래 훈련하던 곳에서 전혀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 그 지역의 지형지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다 확인을 해야 돼요.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럼요. 그래야 포를 거치하든 뭐 훈련 뭘 하든 간에 이걸 적응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북의 아무리 용맹한 특수전에 능한 폭풍 부대를 할지라도 전혀 다른 이국 땅에 파병이 돼서 거기서 활동을 하려면 그 지역이 어떤 특색을 가지고 있고 날씨는 어떻고 현재 국경 상황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다 교육을 받아야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훈련을 해야 직접 가서 활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활동을 그러니까 미리 가서 훈련을 받는다라고 국정원에서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인과 유사한 용모의 야쿠티아 라는 지역 그리고 브라티아라는 지역의 주민으로 위장한 신분증도 발급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 군이 파병됐다라는 것을 감추고 싶어 한다라고 국정원에서 얘기하고 있네요. 러시아 정부에서는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고요. 또 지금 파병된 북한군에 위조 신분증을 지급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이게요. 그러니까 현재 북이 러시아 군의 파병이 가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뛰어든다라고 발표한 나라가 딱 두 나라 있습니다. 네. 한 나라는 우크라이나 대통령부터 얘기한 거예요. 우크라이나 또 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 두 나라 외에는 현재 북한군이 러시아에 파병이 갔다라고 발표하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미국도 그렇고 나토도 그렇고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북에 파병이 갔다라고 발표된 나라가 없어요. 그럼 현 상황을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예요.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심하는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그렇게 공식적으로 10,000명이 넘는 인원이 파병이 간다라고 한다면은 이건 굉장히 심각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러시아와 북이 군사 동맹을 맺는다라는 것이고, 왜냐하면 러시아가 어려울 때 북이 돕고 북이 어려울 때 러시아가 돕는 군사 동맹이 체결됐다는 것이고, 이거는 북중러가 완벽하게 군사 동맹으로 이게 맺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미일은 뭡니까? 여기에 대적하는 것이 되거든요. 이렇게 구도가 그려지는 것인데 이게 쉬운 겁니까? 아니에요. 중국하고 러시아는 서로 못 잡아먹어 안달인 관계예요. 잘 나와 있지 않지만. 근데 북한을 중심으로 군사동맹을 맺는다? 이거는 난리가 나는 얘기. 그래서 3차 세계대전 이야기까지 나오는 겁니다. 저는 북중러 서로 군사동맹 맺는다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인데 제가 전공했지 않습니까? 현재 중국은 러시아가 부상하는 거 원치 않고, 그리고 북한이 자기 편이기를 원하는 나라고 러시아도 마찬가지 입장이에요. 근데 둘은 싸워요. 중국은 지금 미국과도 싸움하는 것도 버거운 상태인데 이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지, 그리고 북한이 러시아를 통해서 파병을 마음대로 갑니까? 중국 눈치 안 볼까요? 이런 복잡한 내력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발표를 지금 대한민국만 하고 있단 말이죠. 우크라이나하고. 전 이게 미국하고 나토가 발표하지 않는 거,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라든지 이런 데서는 이게 파병이 된 게 아니라 군사 고문단이 간 거 아니냐라고 보도가 났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의심스럽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가운데 우크라이나가 3차 세계대전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국제사회 정세가 좀 어지럽히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 말을 들으면 좀 두려움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아니 지금 안 그래도 김정은이 두 국가론 얘기해서 아무래도 좀 이렇게 시끄러운데 네.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 대통령 젤렌스키는 걸 걸 다 건 거 아닙니까? 제3차 세계대전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국민이 불안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정부는 어떻게 되냐?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발표해야 됩니다. 국민들 불안하지 않게. 이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은 국민 여러분 안전하게 지킬 테니까 믿고 맡겨주십시오라는 신뢰를 줘야 되는데 지금 신뢰를 줄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 발언 여기까지만 할게요.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최유한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